보시면 국어에 대한 이해 보면 언어의 특징이 나와요. 지금 언어의 특징을 보시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에는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주관식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객관식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개념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국어랑 연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언어는 언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국어라고 보시지 말고 그냥 언어 하나만 보시면 국어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언어가 없으면 생존 가능하겠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 이제 요 뒤편에 보면 언어의 일반성이라는 강의가 또 들어가는데 이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언어의 사회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언어가 우리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언어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언어는 협동생활, 문화생활 이렇게 기본적인 수단이고 정신생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잘하는 앵무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동물도 말을 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교재에 보시면 4번 언어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분야에 있어도 공헌한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언어는 심리학, 사회학 여러 분야에 이 언어와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교재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빠짐없이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의 표현에서 지금 언어의 특징 얘기하고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부터 보면 자, 언어와 문화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언어와 문화 사이는 불가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발전도와 언어 구조의 추상성, 복잡성의 정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족과 언어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본질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만약에 미국에 간다 그러면 영어를 쓰는 거고요. 또 아프리카에 간다면 아프리카의 그 소속된 문화에 대한 언어를 쓰겠죠. 그래서 종족과 언어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본질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인도 꽤 많죠.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언어와 문화의 표현에서 3쪽에 보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4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번 문제 그리고 지금 이 3쪽부터 나와 있는 3쪽, 4쪽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한강 넘어갈 때 좀 잘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찍을 때 그때 여러분이 유심하게 표시해 두셨다가 나중에 같이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꼭 한 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언어의 두 모습이 구어 표현과 문어 표현을 제가 그냥 강의에 한번 잠깐 넣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구어는 지금 말한 우리가 일반 해화체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영어도 나와 있지만 영어가 빠졌을 때 그냥 구어 표현하면 학생들은 옛날 말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어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문서나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이 문어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화체를 쓸 때는 구어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화체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말은 아니지만 비언어적인 표현, 그 다음에 반언어적인 표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비언어적일 때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메모만 잠깐 해두세요. 자세나 어떻게 보면 표정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신세를 질 때 저 얘기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거린다든가 손을 꼼지락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반언어적 표현은 목소리가 좀 톤이 높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어조.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톤에 따라서 기분 나쁘든가 아니면 화 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반언어적인 언어,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언어. 그래서 언어의 두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다가 지금 이 책이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교재가 옛날 교재, 주관식 교재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누구한테 빌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는 이게 잠깐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언어를 습득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두 이론이 있는데 이 두 이론 중에서 먼저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경험적 이론은 꼭 알아야 배워야지만 알아요. 배워야지만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칠판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칠판을 배워야지만 칠판인지 알지 배우지 않으면 칠판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합리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말을 그러니까 아이한테 많은 말을 가르쳐 주면 이 아이는 언어적인 창조성이 늘어나겠죠. 언어의 창조성이. 그래서 밥에다가 밥 먹어랑 맛있게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말을 자기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언어의 습득에서 설명하는 합리주의적 이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라고 얘기하면 합리주의 이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관식 시험에 나왔을 땐 이게 이렇게 썼지만 지금 객관식일 때는 요 문제가 조금 좀 밀리긴 해요. 요즘은 잘 나오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보면 간혹 가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4쪽에 보면 경험주의 이론에서 행동주의 이론, 원리가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원리에다 별 치세요. 원리에다가 1번, 2번, 3번 보시면 1번에 보면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경험적 훈련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후천적이다. 요거 밑줄 쳐주시고요. 두 번째, 어린이는 언어에 대한 아무런 선천적 지식 없이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 출발하여 반복 연습과 시행착오, 그 교종에 의해서 언어라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느낌에 따라서 다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경험주의 이론이 맞습니다. 합리주의 이론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 이론은 어디 보시냐면 합리주의 이론의 근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보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어의 특성에서 인간만 언어를 가지고 있다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완전히 언어를 습득한다.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호모 로켄스라는 학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한번 적어는 두세요.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교재 밖에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게 언어를 습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데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는 지능과 관계없이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글씨를 몰라도 말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를 완전히 능숙하게 습득한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4번에 별 치세요. 이 추상적이라는 말이 추상적 또는 추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뭔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잔에 물이 이제 들었어요. 물이 들었는데 그냥 이건 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인데 이건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지금 이 분필이 노란색이라 그러면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추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인간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를 가르쳐주면 밥 그러면 이 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꽃도 여러 가지잖아요. 꽃도 보면 여러 종류인데 이 꽃을 가지고 어린 왕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꽃이 여러 장미가 있지만 내가 사랑과 애정을 주는 장미만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합리주의 이론의 근거는 뒤에 나오는 언어의 일반적인 성격하고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4쪽과 5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꼭 중요하게 생각해 두실 것이 뭐냐면 경험주의 이론과 합리주의 이론 둘 중에 합리주의 이론의 근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국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국어의 언어적 특징에서 언어의 기능에서 여러분이 표시해 두실 게 뭐냐면 이 정보 전달 기능하고 지령적 기능하고 요 두 개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얘기는 이게 뭘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오면 편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학생들을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쓴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는 예시만 나올 수 있어요. 예시만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기능, 표출적 기능, 그 다음에 지령적 기능, 사교적 기능, 미적 기능에서 여러분이 사교적 기능 같은 경우는 예쁘지 않은데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적 기능은 문학에서 나오는 거. 문학적 표현을 미적 기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 기능은 문학적 표현에 들어가고 사교적 기능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오늘 날씨가 되게 좋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비가 오는데 무슨 날씨가 좋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까 좋네요 라고 받아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사교적인 기능이고 표출적 기능은 놀란 것을 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걸 봤을 때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거 이게 표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의 기능은 뭐냐? 많이 헷갈릴 수 있죠. 그게 이제 뭐랑 지령적 기능하고 많이 연결돼요. 저도 이게 고등학교 때 들어갔던 문제고 가끔 고등학교 교재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 정보 전달의 기능에 보면 뉴스나 소식들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정보 전달인데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같은 경우죠.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뉴스, 일기예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령적 기능은 뭐냐면 일찍 자거라. 거기 보면 이야기 좀 해보자. 오늘 좀 일찍 올 수 없겠니? 이런 완곡적인 표현. 그 다음에 표어들. 지령적 기능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깨끗하다. 이렇게 지령을 내는 건 뭐냐면 이 속뜻은 뭡니까? 얘들아 청소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민은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서울 시민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암암리의 어떤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령적 기능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고요. 제가 가끔 이거가 이제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도 같이 보통 보면 한 60%는 같이 저랑 공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언어의 특징 하나, 그 다음에 합리주의 이론, 그 다음에 경험주의 이론에서 합리주의 이론의 중요한 것. 요것만 지금 보면 현재 2개 정도 이제 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은 예전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주관식 문제였어요. 근데 이 주관식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유리합니까? 객관식 문제가 유리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주관식 문제가 저는 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틀에서 답만 맞춰주면 되는데 객관식 문제는 설명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이제 굳이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창조성, 분절성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전 문제로 얘기하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3개 이상 쓰시오 이랬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4번까지니까 4번까지 들어가고 요 4번을 없애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들어서 엉뚱하게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또 해놓고 그거 또 찍을까봐 학생들 오해할까봐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는 문제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1번, 2번, 3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중요했던 거 언어의 사회성. 자, 언어의 사회성은 불역성하고 같아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지금 김을 감이라고 할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느낌을 녹김이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회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바꿀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불역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예시를 보면 언어의 사회성에서는 언중의 약속이다. 그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자 3번 사회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이거를 가지고 이 역사성하고 맞물릴 수 있어요. 거기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네요. 거기 좀 표시해 두시면 사회적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가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단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너무 차이가 나죠. 이런 게 있는지 정말 이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학원도 못 다녔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다녔던 때는 이 인터넷 강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예 인터넷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언어의 사회성하고 연결되는데 이 인터넷 강의 안에서 함부로 말을 돌리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역사성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역사성은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생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딱 걸리네요.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언중간의 약속이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불역성이라 얘기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러면 1, 2, 3, 4에서 여러분 3번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성하고 많이 맞물리니까. 그 다음에 기호성은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우리는 후민, 정음, 자음에 한글의 자음에 모음과 자음을 쓰죠. 기역, 니은, 디귿. 그건 우리의 기호성이에요. 영어를 쓰는 사람은 알파벳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히라가나, 가라카나 그걸 쓰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기호성이에요. 그래서 기호성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체계성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체계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물론 인사에 많은 문장들이 들어가지만 항상 우리는 서술어가 맨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끼리 말하는 거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술어가 항상 뒤에 있다. 하지만 영어권은 서술어가 앞에 나와요. 서술어 앞에 나오고 여기 뒤에 있는 어떤 꾸미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영어는 좀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언어의 체계성은 주어 서술어 이런 관계로 끌어간다가 언어의 체계성입니다.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의 자의성인데 교재마다 언어의 자의성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제가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과연 우리 교재만 시험에 나올까? 다른 출판사 거는 안 나올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이 책은 좀 많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은 너무 약소하게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데 이 자의성의 설명이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먼저 항상 제가 첫 시간에 맨 처음에 첫 마디에 말했던 게 개념이잖아요. 이 자의성은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 교재를 보시면 7쪽에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에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나,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이거죠.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러브와 사랑이라는 표현을 형식을 하나는 영어로 쓰고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썼어요. 한글로 썼어요. 하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속뜻이요. 속뜻은 각자 이해하겠죠. 그래서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연적이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이게 자의적이죠. 어떻게 쓰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요런 예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집, 그 다음에 사랑 이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의성어나 의태어도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옹이 미호라고 들리나?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닭 울음소리도 꼬꾸연데 꼬꾸룩튀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의성어, 의태어도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래서 수입 고양이도 저는 야옹으로 안 들리더라고.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처럼 이 언어의 자의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역사성도 아주 중요해요.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같이 맞물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합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어이지만 자,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형태나 의미가 생겨났다가 성장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중 가장 좋은 예시만 먼저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시에. 그럼 여기 이렇게 씁니다. 미르, 매, 가람, 그 다음에 즈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런 예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그러면 다음 중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답은 5번. 역사성이에요. 자, 미르는 지금 말하는 용이고요. 매는 산이고요. 가람은 강입니다. 즈문은 천이에요. 숫자. 천이에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요것이 뭐냐면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매만 알고 즈문만 알아요. 여기 온도 있어요. 온은 100이에요. 숫자 100. 자, 그러면 이런 예시만 좀 몇 가지를 알아두면 아, 이것이 언어의 역사성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요거는 다 알아. 가람이나 즈문이나 온은 다 아는데 옆에 미사일이래요. 미사일 떠서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새로 생긴 단어입니다. 시대에 따라 새로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성이라 할 수 있고 사회성은 이 미사일이라는 말을 미사일로 해야 되는데 마사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언어의 창조성이란 말이 있는데 언어의 창조성은 뭐냐?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를 가지고 많은 단어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명 언어의 개방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개방성 중요합니다. 언어의 개방성.
어떤 교재는 언어의 창조성이라 하지 않고 언어의 개방성이라고 해요. 이 언어의 개방성이란 게 뭐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요. 너는 우리 집의 등불이야. 너희 어깨에 나의 미래가 있어. 이러면 이 등불이라든가 어떻게 너희 어깨에 미래가 있고 여기 어깨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말하는 것, 이것이 언어의 개방성이에요. 근데 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나 어제 용꿈 꿨어. 용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용이 동물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림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림책에는 봤겠죠. 드래곤으로 조금씩 봤겠지만 어쨌든 용은 동물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어의 창조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어의 개방성이에요. 언어의 개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는 개방성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언어의 추상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왜 꽃이라고 하죠? 왜 이거를 물이라고 하죠? 왜 이거를 순수, 이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하는 그 말들을 끌어내는 거, 그런 것이 여기서 포함되는 걸 언어의 추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추상성은 좀 설명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분절성 중요합니다. 자, 분절성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보면 무지개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무지개 봤니?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를 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얘기해요. 근데 정확히 보면 무지개에 대한 정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싹싹 크레파스에 들어가 있는 거 마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칸으로 지어둬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게 무지개란 정의죠. 그런데 우연히 한강을 지나다가 무지개가 떴는데 빨주만 보거나 아니면은 뭐 뒤에 나오는 조그만 거 봤어. 줄만 몇 줄 봤어요. 무지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정확히 7개가 있어야지 무지개인데 왜 그러면 한 두세 줄만 보고 무지개를 하느냐? 이겁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끊어서 이해합니다. 끊어서 이해해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끊어서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언어의 분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예시가 뭐냐면 12월 31일 날 망년회를 해요. 1월 1일 날 송년회를 해요. 자, 그러면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우리가 임의로 쪼갠 거죠. 그러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그 다음날 1월 1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전날 12월 31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언어의 분절성에 좋은 예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선선해졌어요. 너무 정말 지겹게 더웠던 그 무더위가 이제 선선해져요. 그러면 이것을 가을로 볼 것인가 여름 끝자락으로 볼 것인가 애매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분절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분절성은 그런 것이구나. 자, 다시 말하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두실 게 뭐냐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의 개념을 하나씩 외우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 안에 예시를 하나씩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는 팁은 뭐냐면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를 책에서만 보지 말고 다시 메모지에다 노트에 정리를 해서 하나씩 이제 메모를 만드세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나름의 예시를 쓰고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은 하나 꼭 나올 수 있어요. 언어에 대한 연결되기 있지만 꼭 나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겹게 보면 예전에 보면 문학적인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서 강의가 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강의가 문법부터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총 40문제에서
제가 2015년에 강의를 할 때 문제가 문법 문제가 전에는 문법 문제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 전에도 전혀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는 대충 기본적인 것만 연결해주고 되게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군무원 시험 얘기할 때 이건 꼭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독학사 문제는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14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러분, 그 거의 한 4년을 걸쳐면서 문법이 지금 여기는 10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한 6개 나왔어요. 15년에는 내가 4개나 3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주관식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하나, 2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아예 객관식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에서 한 2개 정도 다뤘고. 그럼 이제 토탈해서 한 2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몇 년 지나서 지금 10개 정도 나옵니다. 10개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못 알아들어요. 쉬운데. 왜냐하면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꾸 알고 있는 영어를 먼저 보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교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 어쨌든 잘 보십시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고 많이 여러분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문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게 왜 내가 모를까라고 이제 자학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30대 초반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안 배웠습니다. 교재에서 거의 빠졌어요. 그럼 지금 공부하는, 지금 갓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만 이걸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와 문법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어서 그나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맛을 봤어요. 그래도 아마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을 거예요. 하기 싫어서. 영어 문법은 수없이 하면서 기억하면서 국어 문법은 잘 외우지 않는다는 좀 아이러니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교재 8쪽을 보세요. 교재 8쪽을 보면 음운상의 득질, 어휘상의 득질, 구문상의 득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음운, 어휘, 구문이에요. 이제 보면 음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물어요. 음운은 뭐냐면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 모음. 이것을 음운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휘는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만들어낸 단어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문은 뭐냐면 이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을 때 문장을 만들어내죠.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음운상의 특질이죠. 음운상의 특질에서 파열음 계열의 3중 체계만 이제 먼저 예시가 나왔어요. 이게 파열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직 나와 있진 않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뒤에 또 나오긴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언어의 3중 체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외우기가 좀 뭐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고두심 바지. 고두심 바지라고 외우세요. 고두심을 또 모를 수가 있네. 세대 차이 때문에. 전원일기 며느리인데 어쨌든 고두심 바지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더 가요. 핵이. 이렇게 가요. 이건 된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센소리는 뭐 초코파티도 있고 피카츄 털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피카츄 털로 얘기해요. 피카츄가 털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피카츄 털.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비읍과 히읗, 기읍과 히읗, 지읒과 히읗, 디귿과 히읗.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거센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축약이 돼서 거센소리가 만든다. 이것이 언어의 국어의 3중 체계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파열음은 지금 여기서 자음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선 파열음 계열의 삼중책에만 예시가 나왔지만 뭐 다른 계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모음의 수가 많다. 딱 10개입니다. 10개. 아직 안 지울게요. 조금 메모하셨다가 잠시 후에 지우겠습니다. 자, 10개예요. 단모음은 10개다. 그럼 단모음의 10개만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머지는 이게 하나잖아요. 여기 애가 하나야. 하나 찍고 요거 밖에 게 하나야. 이건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뭘 외우셔야 되냐면 요겁니다. 위하고 외. 이게 G, OE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중모음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두 개만.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두음 법칙이구나. 두음 법칙을 먼저 보면 그거 교재 보십시오. 두음 법칙은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에는 니은이나 첫 음절에 니은이나 리을 오는 거를 꺼린다.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다음 강좌에 들어갔을 때는 훈민정음 언해를 강의할 텐데 그 훈민정음 언해에는 옛날 사람들, 다시 말하면 15세기 사람들은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니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은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 거는 한 17세기 이후에 이제 이응으로 바뀐 거죠.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자였는데 여자로 바뀐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두음 법칙은 거기 보면 예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또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디귿에 보면 국외음화된 니은 즉 냐, 녀, 뇨, 뉴, 니 등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인데 그냥 그걸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첫 음절에 니은이나 리을음이 오는 걸 꺼린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유음, 리을이 오지 않는다. 다시 말했죠. 니은이나 리을음이 오지 않는다만 아시면 돼요.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 이제 지울게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설명하려면 좀 칸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받침을 쓰잖아요. 그러면 맞춤법이랑 헷갈려요. 이건 뭐냐면 소리글입니다. 소리글. 그래서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학이라는 단어를 쓰면 요것이 초성, 요것이 중성, 요것이 종성입니다. 종성인데 여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요거. 요 발음에 대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길게 얘기하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 당시 훈민정음을 지었을 때 세종대왕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초성 17자 글씨, 그러니까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 다음에 중성은 천지인을 따서 모음을 만들어라 얘기했고, 그러면 종성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성과 같이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종성 부영 초성이라 그랬어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얘기는 할 거예요. 종성 부영 초성. 그럼 이게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기역부터 히읗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절 끝소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받침자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낫. 그러면 세종 당시에는 이것을 이 발음에 히읗이 들어간 발음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시대가 바뀌면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히읗 발음은 못해요. 발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춤법이 아니라 발음을. 그럼 발음 뭐냐면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세요. 가느다란 물방울도 되지만 뭐 그녀 다리만 보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7자의 자음만 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not. 그럼 이 받침자는 설명을 못해요. 아니, 발음을 못해요. 발음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면 이 발음하는 사람은 별에서 온 그대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발음을 못해요. 지금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음해요. 디귿으로 공통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디귿. 그래서 음절 끝소리 기칙은 가느다란 물방울이 올 수 있다는 7자의 자음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엌, 옷 이런 것도 다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고 잎은 미음으로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좀 더 붙여서 겹받침을 했을 때 목 이러면 대표음으로 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그거는 꼭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뭐냐면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물어요. 음성 모음은 뭐고 양성 모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양성 모음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졸졸 줄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성 모음, 양성 모음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살금살금은요. 슬금슬금은 살금살금 이거는 양성 모음인데 슬금슬금은 이 으하고 이는 중성인데 이거는 먼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동화. 모음동화는 이 나머지 중에서 이 모음동화는 이모음동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음동화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표준어로 인정해. 북한은 표준어로 문화어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모음이 동화된다. 너 왜 자꾸 걔랑 동화되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손잡이가 표준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손잡이가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이라고 얘기하는데 애비가 편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팡이인데 지팽이 이런 식으로 아 발음을 애 발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모음동화입니다.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잡이, 손잡이, 먹이다, 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음동화. 좀 문법이 좀 빠르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돌려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나씩 얘기하자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럼 이제 자음동화 봅시다. 자음동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음화와 유음화. 제가 가끔 좀 흥분을 하면 말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좀 다시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비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화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드세요. 이건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닌데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음은 뭐냐면 미음, 니은, 이음, 유음은 리을이에요. 자, 근데 비음이 아닌데 비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국물이에요. 자, 국이라는 것을 혼자 둘 때는 발음을 국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얘가 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국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고등학교 교재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게. 자, 그러면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면서 미음이라는 비음 때문에 이 기억이 비음이 아닌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비음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예시에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냐면 좀 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첫 머리에 얘기했듯이 개념입니다. 하나의 개념은 머리에 꽂혀놓고 나머지를 응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백로가 있으면 이 기억은 비음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니을은 비음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백노로 바뀌어요. 비음으로 바뀌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예시만 두고서 가지고 문제를 외우고 그 개념을 틀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응용하면 돼요. 막 예시가 얼토당토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음은 뭐냐면 리을인데 얘가 화가 된 거죠. 자, 신라. 그러면 얘는 비음이잖아요. 근데 얘가 유음이에요. 근데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신라. 그래서 리을로 되는 거. 이것이 유음화예요. 근데 이제 예로 웃긴 예로 신라면을 신라면으로 하면 안 돼요. 얘는 신라면입니다. 아셨죠? 그건 달라요. 유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음상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똑같은, 이게 음상의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감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로 바뀌는 거고 그거에 따라 좀 다르죠. 또 뜻도 달라져요. 뜻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뜻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뜻이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고 좀 강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벙글벙글 방글방글 얘기하는 거, 졸졸 나온다, 쫄쫄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보면 덜다, 털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덜다, 털다에서 자음이 바뀌면 뜻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맛과 멋은 모음이 바뀌면서 뜻이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국어의 언어적 특성에서 국어의 특질에서 음운상의 특질까지만 1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어휘상의 특질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